일본의 사무라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검 하나에 모든 운명과 명예를 맡기는 그런 낭만적인 무사의 이미지를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모두가 물질 중심적으로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지금 세상에서 정신과 명예를 강조했다는 옛 사무라이들의 세계는 너무나 멋지고 신비로운 대상이었죠. 하지만 현실의 역사를 살았던 사무라이들의 실제 모습은 그렇게 미디어에서 가공된 이미지와는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물론 영주를 호위하는 무사 집단으로서 오직 전투에만 매진하던 시절도 실제로 있긴 했지만 그건 일본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전국시대까지만 그랬을 뿐 중앙 집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1600년대 초반 이후로는 전쟁에만 특화된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今読んでんのは論語ではねえか。いつからそれ始めたよ。 그래서 그때부터 사무라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 검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おのおの方ご苦労半でがんした。では本日はこれで。 그들은 검으로 영주를 호위하는 대신 붓을 들어서 영주의 재산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그런 행정 관료로 변모하게 되었던 거죠. 本数にしてば760本、目方にしてば約120巻でなんす。 즉 사무라이들은 이미 1600년대 초반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낭만적인 무사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춰갔던 겁니다. 물론 일본이 완전한 근대 국가로 변모하는 메이지 유신 직전까지는 그들은 여전히 두 개의 검을 한 몸처럼 차고 다니며 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건 그저 평민들과 계층 구분을 하기 위한 장식품 정도로 사용된 것일 뿐 그들은 예전과 달리 검술에서 높은 경지를 달성하는 걸 진지하게 목표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向こうは寸剣こっちは棒切りその棒切りで叩きのめしたそうでがんす。本当か。 작품에서는 주인공인 이구치가 아직도 검술 실력을 연마하고 있는 것을 동료 사무라이들이 신기해하는 그런 모습이 묘사될 정도로 말이죠. 이처럼 영화 황혼의 사무라이는 에도 막부 시대의 막바지를 살아갔던 사무라이들이 그 유명한 무사도 정신보다 매일매일 어떻게 먹고 살아갈 것인가를 훨씬 더 염려하고 ただともこにお借りては今月初め20日にてお亡くなりあそばした。うちの奉行はどっちの肌も願いしょ。改革派어디には堀派 오직 한 명의 주군을 향한 변치 않는 충성보다는 누구의 줄을 잘 잡아야 자신이 계속 생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京都さえ行けば天下のことがわかる。お主ほどの人間が小枝田舎でうろうろしている時ではね。 그런 보통의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왔던 각종 콘텐츠에서의 신비롭고 강인한 무사들과는 확실히 다른 현실의 모습을 말이죠. ただいま帰りました。お母さん、ご気分どうでがんす。あんたどこのお水だよ。 작품의 주인공인 이구치는 폐렴에 걸린 부인을 일찍 떠나보내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아직 한참 어린 두 딸을 부양하기 위해 오전과 오후에는 영주의 창고 관리인으로 일하고 밤에는 새장 만들기로 부업을 하는 힘겨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영주에게서 녹봉을 받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기본적인 생계조차도 꾸리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죠. この男の禄高は50石でがんす。お借り上げが20石でがんす酒手取りが30。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서도 영주에게서 충분한 녹봉을 받지 못하여 생계를 위해 따로 농사를 짓거나 신흥 세력인 상인들 밑에서 잡물을 도맡는 사무라이들이 많이 생겨나는 바람에 영주들이 사무라이의 투잡을 직접 금지하는 경우도 있었을 정도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여유롭지 못했던 사무라이의 현실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이쑤시개를 물고 다니는 이런 여유로운 모습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사무라이는 나름의 지배계급으로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상을 남에게 보이는 건 창피한 일이었으니 일부러 배부르게 식사를 한 것처럼 계속 이쑤시개를 물고 다니는 것으로 자신의 품위와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디어에서는 이런 모습이 여유로운 무사로 이미지화시키기에 오히려 적합한 소재였기 때문에 이쑤시개를 물고 다니는 그 모습이 마치 사무라이의 상징인 것처럼 묘사가 되는 그런 역설적인 클리셰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ようご前夜もんだろ。判明によりお命頂戴いたします。要するにお前は旦那に言われて掛け金を取りに来た使いっ走りだろう。
하지만 그런 사무라이의 실체를 뼛속 깊이 느껴왔던 인물 요고는 주인공인 이구치에게 자신이 느껴왔던 회한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가 사무라이에 대해 가져왔던 환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들이었죠. 7年その間何の収入もねぐ当たり前だ。寺に泊まり込んで施しを受けたことも一度や二度ではない。病人子供がいて50石では難儀だろうの。友めだ今時火縄銃だってか 하지만 사무라이의 이런 실상 때문에 생긴 흥미로운 역사적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바로 전국의 영주들 밑에서 행정관료로서의 전문성을 일찍부터 쌓아온 덕분에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룩하는 그 과정에 사무라이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明治の御代になって父の同僚や上司であった人たちの中には出世して 어쨌든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알아두면 훨씬 더 좋지만 황혼의 사무라이는 그 자체로도 정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残されたご家族の方にはわしが責任を持って藩に世話をさせる先 사람 사는 건 어딜 가나 다 똑같구나 싶은 그런 생활인으로서의 동병상련을 느끼게 하는 영화이면서 너무나 현실적이라서 오히려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액션과 로맨스도 함께 녹아들어 있는 훌륭한 장르 영화이기도 합니다. あの当時は凶作続きで雪解けの冷たい川を飢え死にした百姓の死体がよく流れていたものです。 그리고 일본의 과거를 너무나 사실적으로 다룬 이 영화의 주연 배우 사나다 히로유키가 그 다음엔 정반대로 오리엔탈리즘으로 떡칠을 해놓은 라스트 사무라이를 통해 헐리우드에 진출하게 되었다는 점도 꽤나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무라이를 다루면서도 보기 드물게 별다른 과장을 더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높은 완성도를 가진 영화 황혼의 사무라이를 꼭 한번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